목요일에 고정 코너 달리기 백과사전 코너입니다.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진짜 러너를 위한 호흡의 모든 것이랄까요? 굉장히 과학적인 이해부터 실전적인 부분들까지 쭉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들이 호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호흡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호흡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한번 내려보고 갈게요. 자, 우리 호흡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 같은 생명체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부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본적인 생명 활동 중 하나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호흡이라는 거는 지금 방금 얘기하는 거는 세포에서 어떤 영양소를 산화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러니까 좀 생리학적 과정인데, 사실 이 호흡이라는 거에는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세포 단위에서 진행되는 호흡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오늘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기본적인 호흡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횡격막이라든지 갈비사이근이라고 부르는 여기 갈비뼈 사이에도 근육이 있어요. 혹은 좀 더 나아가면은 등 근육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통 저희들이 호흡근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이런 호흡근들이 약간 그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확장하고 축소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폐의 공기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리학적인 호흡은 우리에 있는 폐로 공기가 드나드는 환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의 모세혈관에서 혈액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관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뭐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메커니즘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일어나는 어떤 단위가 폐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 단위에서도 있다. 그리고 혈관에서 좀 더 나아가면 세포 단위에서도 이 호흡이라는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시고 하나하나 좀 이제 짚어 나가도록 할 테니까 들어봐 주세요. 자, 일단은 어쨌든 포인트는요. 폐와 혈관과 세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폐, 그리고 그 혈관, 그리고 세포. 요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호흡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실 때 좀 더 뭔가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이해가 조금은 쉬워지실 겁니다. 자, 일단 이런 호흡이 우리한테 필수적인, 우리 같은 인간이나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거를 이유를 좀 얘기 드릴게요. 우리 생명 활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뭔가 계속해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과 함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 같은 것들을 발아마시고 이렇게 들이마시게 되고, 세포 활동을 할 때 산소가 산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이산화탄소라든지 노폐물 같은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은 크게 본다면은 폐에서 일어나는 폐호흡, 이걸 저희들이 외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포 단위에서 벌어지게 되는 세포호흡, 이거를 저희들이 내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슬슬 내가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 배우던, 수업 시간에 배우던 그런 얘기들, 단어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할 건데,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외호흡과 내호흡 과정이 있고요. 이런 두 가지 과정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외호흡 과정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외호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바깥쪽이라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공기하고요, 우리 폐 내부에도 가스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교환이 벌어집니다. 이게 좀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 폐 안에도 가스가 있어요. 그리고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안에서 섞이게 되고, 그리고 그 섞인 것들이 폐포를 통해 가지고 교환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숨을 들이마시게 될 때 생각해 보세요. 숨을 어떻게 우리가 들이마시게 될까요? 오늘은 좀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 자, 숨을 들이마실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호흡근이 움직입니다. 횡격막, 그 다음에 뭐 늑간이라면 갈비사이근이라든가 등 뒤쪽에 있는 근육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부피를 확장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압력 차이가 생기죠. 내부의 압력은 낮아지게 되고 바깥의 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 있는 게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우리 비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뭔가 이 몸 안에 뭔가 뭐 그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가지고요. 환기하는 그런 것처럼 프로펠러 달려서 공기를 쭉 빨아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걸 확장시키면서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이런 근육의 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신 분들이 호흡근이나 상체 근육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달리기를 빡세게 하면 빡세게 할 때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 자체가 운동이 되긴 합니다, 여기에. 근데 그래도 신경을 너무 안 써요, 사실. 호흡근에 대해서. 그리고 호흡근을 풀어주시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시작하면 초반에 가슴 아프고 등짝 아프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근육을 종아리나 허벅지, 햄스트링 이런 거는 정말 열심히 풀어줍니다. 막 동작도 취하면서 막 10분, 20분 동안 열심히 풀어주는데 정작 달리기 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이 호흡에 관련돼 있는 상체에 있는 근육들은 하나도 안 풀어주거든요. 그런 분 진짜 많아요. 상체를 전혀 스트레칭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국민체조 이런 거 하면은 중간에 호흡 크게 하는 거 있죠. 팔 벌리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도 어릴 적에 그게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잘 풀어주고 운동을 시작해야, 달리기를 시작해야 호흡을 할 때 좀 더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고 호흡이 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적어져요. 이런 근육도 상체 근육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숨을 쉴 때도 보면은 여기 있는 근육들이 부피를 줄이고 쥐어 짜면서 폐에 있는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폐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가스가 있는데 그거 다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자, 근데 폐의 이제 원리를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데 폐로 들어온 산소 여러분들이 공기를 들이마셔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이마시자마자 이 산소가 폐 안으로 쑥 들어와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그 폐포라고 부르는 그 아주 작은 공기 주머니 여러분 수업 시간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로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바로 산소를 쫙 내뿜어낼까요? 한 번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 우리 폐 안에는 뭐 이거 남녀나 뭐 체격에 따라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2.5리터 정도의 용량의 가스가 항상 차 있어요. 여기는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스들이 이 안에 항상 같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섞이고 또 내보내고 또 다시 들어오고 그 폐포에서 이산화탄소나 다른 가스가 교환이 된 것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안에 섞여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씩 나갔다 들어왔다가 하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전혀 하지 않고도 일정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거는 이 폐 안에 있는 그리고 뭐 물론 혈액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산소나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폐의 용량이 2.5리터 정도 가스가 있다고 했는데 폐활량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용적 같은 것들의 어떤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활량이 크신 분들은 용량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어쨌든 몸 안에 항상 어느 정도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외호흡입니다.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은 내호흡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산소가 들어와가지고 얘가 폐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세포까지 가요. 혈액과 혈관을 통해서 가게 되면 세포에서 이제 이런 호흡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걸 내호흡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우리 세포가 영양분, 주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그 미토콘드리아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과정이 대부분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이 진짜 좀 복잡해요.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굳이 이거는 몰라도 사실 상관없는 부분이어서 좀 건너뛰기를 할게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포 단위에서 벌어지는 이 세포 호흡이라는 것이 호흡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두 번째는 무산소라는 거예요. 유산소라는 거는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산소가 계속 공급되면서 진행되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ATP라고 불리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산소 운동은 산소가 없거나 좀 부족할 때 일어나게 되고요. 유산소보다는 조금 적은 에너지의 어떤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힘은 좀 강하다는 빨리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어가지고요. 에너지 양은 좀 적을지 모르겠지만 속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 단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소다 무산소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이건 뭐 어떤 폐에서 벌어지는 호흡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벌어지는 호흡이 유산소냐 무산소냐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벌써부터 지겹다. 나 얘기한 나도 지겹다. 들으신 분들 지겹죠. 뭘 해야 되나? 이거 중간 노래라도 불러야 되나요? 자, 아무튼 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달리기의 호흡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호흡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러닝 퍼포먼스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우선은요, 우리 폐 호흡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세포 호흡, 특히 에너지 효율 같은 것들이 높은 유산소 호흡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TP, 에너지 생성이 저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 효율이 떨어지고 피로가 빨리 오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러너들에게는 이 폐호흡, 폐에서 벌어지는 외호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이 세포 호흡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많이 들어와야죠. 일단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호흡의 어떤 기교도 중요합니다. 뭐 이제 코호흡이니 입호흡이니부터 시작해서 호흡을 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호흡 근육들을 평소에 좀 단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유연하게 풀어주시거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폐에 질환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육 같은 걸 강화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이렇게 뭘 물고요. 불었다가 마셨다가 하는 걸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강하게 불고 강하게 당기는 걸 하면서 여기는 근육들을 좀 강화시켜주는 걸 해줍니다. 러너들도 평소에 이런 거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다만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 도구를 만드는 회사에 계신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호흡 근육에 있는 근육들은 훈련을 하면 확실히 강해져요. 훈련하면 확실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호흡이 정말 편해집니다. 근데 꾸준히 안 하면요, 금방 그 근육의 기능성이 좀 떨어진다 할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은 평소에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면 호흡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들을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폐에다 호흡을 많이 들어 마시는 게 중요하고, 퍼포먼스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과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많이 그리고 제대로 구석구석 전달이 돼야 되겠죠. 아무리 많은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신다고 해도 이거를 온몸에 잘 보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 호흡의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세포 호흡의 효율성이 높다고 한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해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운동의 효율성과 퍼포먼스로 다이렉트로 직결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처음에 제가 폐, 그 다음에 혈관, 마지막으로 세포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각각이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전체적인 그런 호흡의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만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되겠죠. 정리하면 그겁니다. 첫 번째, 폐를 통한 호흡이 잘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온 산소를 구석구석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산소를 받아들인 세포들이 산소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에서 호흡이라는 걸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호흡의 기술, 뭐 이렇게 습습흐흐 아니면 뭐 코호흡이냐 무슨 호흡이냐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확장하셔가지고요, 폐와 혈액과 혈관 그리고 세포 단위까지 생각해 두시고 뭔가를 준비하시면은 좀 더 효과성을 좀 많이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물어보세요. 진짜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호흡이라는 건 단순히 내 몸의 어떤 그런 생리적인 특성이나 기능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온도, 그리고 습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있어가지고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새벽에 아니면 좀 시원한 날 달리기를 하면은 호흡이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시죠. 바깥에 굉장히 더운 곳에 있다가
에어컨이 있는 그런 건물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뭔가 호흡이 굉장히 잘 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시원한 곳에 들어오면은 호흡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걸까? 그게 느낌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흡이. 왜냐면은 우리 코하고 기도 같은 것들에 보면 이제 점막 있잖아요. 점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들이마시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좀 체온과 유사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원한 공기는 이렇게 폐에 도달하기 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조금 습해지고요. 조금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자극을 덜 받아요. 약간. 근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뜨겁고 습한 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여기 자극이 좀 많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온도보다 훨씬 높은 게 들어오게 되면 식힐 수는 없거든요. 데필 수는 있지만 따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식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때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폐에 있는 폐포들이 좀 섬세해요, 얘가. 그래서 이런 좀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원한 공기는 또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몸 안에 있는 열 같은 것들을 좀 분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체적인 쾌적함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 중의 체온 조절이라든가 호흡의 편안함이 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시원한 환경에서 호흡을 할 때 조금 더 상쾌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부담감이 굉장히 덜하다. 시원한 공기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머리가 쨍할 정도로 차가운 공기는 당연히 그 한계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습도가 높은 날도 호흡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습도가 높은 날은 이런 고습도 환경에서는요, 지금 오늘처럼 비가 온다 그러면 진짜 습도가 엄청 높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집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게 되면은 뭐 땀의 증발 같은 것도 원활하지 않아서 체온 조절 좀 힘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전반적인 걸 인해서 우리 몸의 체온도 올라가다 보니까 호흡이 좀 힘들어져요. 더 많은 그 공기를 들어 마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열이 계속 차는데 이런 것들이 잘 배출이 안 되면서 습도가 높으면,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 호흡을 할 때 호흡의 쾌적함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온, 그리고 두 번째는 습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약간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슈도 있고 한 가지 더 있구나. 먼지. 요즘은 이제 먼지도 저희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먼지가 많으면 당연히 호흡이 좀 불편해져요. 콧물도 생기고 호흡도 더 힘들어지고 또 먼지로 인한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폐로 들어간 초미세먼지는 이런 가스 교환의 효율성을 좀 방해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서 건강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초미세먼지들이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특히나 초미세먼지들은 러너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의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준다는 게 이제 서서히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기 안 좋은 날, 특히나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달리기를 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분들도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긴 하겠죠. 근데 하긴 할 텐데 좀 약간 강도 줄이라고 안 줄여. 그렇습니다. 이 러너들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러너들은 두 부류인데 한쪽 부류는 건강을 위해서 러닝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한쪽 부류는 건강하려고 러닝하는 게 아닌 분들이 계세요. 그냥 러닝 자체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후자의 경우에는 뭐 이런 건강의 포인트를 얘기해 줘도 사실 별로 안 먹힙니다. 어차피 하실 건데 그런 분들은 하세요. 그냥 하시는 거 어쩔 수 없고 건강을 좀 챙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호흡에 있어가지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부분이 뭐냐면은 약간 이게 인종별로 호흡의 어떤 그 차이가 있을까? 호흡의 효과성,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선천적인 부분이 조금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폐의 어떤 기능성 같은 게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선천적인 것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폐활량이라고 보는 거죠. 폐활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공기를 들여 마셨다가 내뿜을 수 있는 공기의 볼륨, 공기의 양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당연히 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폐활량이 좋아지겠죠. 일반적으로는 좋아지겠죠. 근데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 훈련을 한다고 해서 폐가 커지고 훈련 안 한다고 해서 뭐 폐가 작아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는 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폐의 크기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최대 폐활량이 큽니다. 남성분들은 한 3에서 4리터까지 가고요. 여성분들은 한 2.5리터 정도 간다고 해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도 폐활량의 차이가 있는데요. 20대 초반, 당연히 젊으면 젊을수록 폐활량이 클 거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들이 폐의 어떤 기능성 같은 게 좀 줄어들고 하면서 폐활량이 또 조금 작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굉장히 전문적인 훈련을 한다거나 한다고 해서 폐의 어떤 절대적인 크기라든지 뭐 최대 폐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고나는 게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하면 좀 절망스러운 분이 계시겠지만 좀 이따 희망적인 얘기를 제가 뒤에서 할게요. 근데 어쨌든 타고난 게 있다, 폐활량은. 자, 그 다음에 인종별로 그러면 이런 폐활량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재밌나? 이런 것들이. 자, 일단 저희가 폐활량 검사 같은 걸 해보게 되면 인종별로 차이가 많게는 10%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 인종별로. 근데 재밌는 건요. 어떤 그 인종이 가장 폐활량이 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가장 클까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머릿속에 마라톤 선수들을 떠올리고요. 떠올리면서 케냐나 에티오피아 같은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인종들이 좀 더 폐활량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폐활량은 백인이 가장 큽니다. 백인이 가장 크고요. 흑인이 가장 적습니다. 모든 인종 중에서 흑인이 폐활량이 가장 적습니다. 우리 같은 동양, 아시아, 한국인 이 사람들은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가장 폐활량이 큰 인종은 백인이고요. 흑인이 가장 폐활량이 적습니다. 자, 근데 흑인이 폐활량이 그렇게 적은데 왜 이렇게 마라톤을 잘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좀 희망적인 시그널이라 보시면 돼요. 흑인이 폐활량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마라톤이나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데 폐 산소 호흡이 중요한 운동에서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는 거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포 단위에서 효율성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제 호흡이 세 가지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폐에서 폐, 두 번째는 혈액과 혈관, 세 번째가 세포 단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계통에 있는 선수들이나 이쪽 인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폐에 대해서는 약할 수 있겠지만 혈액과 혈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세포 단위에서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폐로 들어온 산소 이런 것들을 진짜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 사실 잉여가 남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거의 뭐 들어오는 족족 그냥 풀로 거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보면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그 해수면보다는 그 고도가 낮은 곳보다는 산소 농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좀 어려워지게 되죠. 그런 저산소 환경에서 우리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는 호흡을 좀 더 깊고 빠르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호흡 근육 같은 것들도 좀 더 발달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데서 오랫동안 이제 지내거나 훈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최대한으로 우리 몸이 산소를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적혈구 숫자 같은 것도 증가되게 되고 이런 그 산소를 흡착해서 보내는 데 들어가는 효율성 같은 것들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이제 고도가 낮은 곳에 와가지고 달리기를 하면은 엄청난 효율성을 가진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그런 호흡에 있어서 장점이 생기는 거죠. 마치 우리 자동차에 있어서
배기량은 좀 작지만은 배기량은 요즘 좀 줄어드는 추세죠. 작지만은 거기에 뭐 터보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걸 통해 가지고 요즘은 저배기량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어떤 마력을 내는 그 자동차에 힘을 내는 그런 자동차도 요즘 많아졌잖아요. 엔진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증가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폐활량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폐활량은 선천적이다. 그리고 엄청난 훈련을 하는 선수들도 거의 유의미한 그런 훈련에 의한 폐활량의 차이는 그닥 없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대량입니다. 최대량. 평소에 하도 운동 안 하시는 분은 이 최대량에 도달은 할 수 있지만 최대양 자체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호흡의 과정을 좀 들어보고요. 우리가 호흡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많은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걸 넘어서 가지고요. 우리 몸이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는지를 의미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은 폐가 호흡을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폐포에서 산소 가스 교환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헤모글로빈 통해 가지고 우리 뭐 조직으로 얼마나 잘 운반되는지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세포 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폐의 절대적인 크기는 선천적인 걸로 인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의해서 뭐 폐포의 기능 향상이나 호흡관 강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 좀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산소를 활용하는 능력하고 호흡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훈련들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런 폐 크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떻게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호흡이 조금 더 호흡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는 좀 궁금하겠죠? 일단은 호흡근 훈련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호흡근 훈련. 실제로 저희들 이제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치료를 마치고 난 이후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입에다가 뭐 호스 같은 거나 뭔가 도구 같은 거 달아요. 거기에는 공기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도록 해주는 부하 장치가 중간에 달려 있거든요. 이거를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여기는 전반적인 근육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훈련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러닝을 하신 분이 그런 도구까지 쓰신 분을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저도 좀 써봤고요. 근데 도구까지를 안 써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일반적인 훈련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하까지 오르는 호흡이 딸리는 그런 훈련들을 중간중간 섞어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런 호흡 근육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벌이라든지 저산정치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진짜 호흡이 턱까지 올라오죠. 호흡이 힘들 정도로 괴로울 정도의 호흡이 힘든 상황까지 가십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가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호흡에 아까 얘기했던 호흡 근육과 혈액과 그다음에 세포 단위에서의 능력들이 전반적으로 다 향상을 하게 돼요. 힘들지만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호흡근이 강화가 될 수 있게 되고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시거나 달리기 하시기 전에 이런 호흡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달리기 하시기 전에 크게 심호흡하는 것들을 한 1분에서 2분 정도 해주시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여기는 그 폐의 용적을 최대한 늘렸다가 줄였다가 매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슴 뻐근해지고요. 등도 뻐근해지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좀 풀리게 됩니다. 이걸 평소에 일상생활 하시면서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호흡에도 기교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복식호흡이라는 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이런 복식호흡을 하시게 되면은 평소에 복식호흡을 훈련을 하시게 되면 이 복식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들이 강화가 되고 최대한 많은 산소를 좀 들이마실 수 있게 됩니다. 복식호흡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백과사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복식호흡의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딥하게 제가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복식호흡은 배로 하는 호흡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식호흡에서 배가 나오는 거는요. 결과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대한 우리 몸에 있는 이 가슴 쪽에 있는 폐에 있는 용적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횡격막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전체적으로
용적을 엄청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슴 쪽에 용량이 확 늘어나고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장기들, 뭐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배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배 안에 산소가 차는 게 아니에요. 복식호흡이라 얘기하니까 배에다가 공기를 집어넣는다 생각하는데 아니 배에 어떻게 산소가 들어가요? 여기에 폐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폐의 용량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다른 걸 밀어내서 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가슴과 여기 명치 부분이에요. 여기가 최대한 확 늘어나게 하는 게 그게 복식호흡입니다. 억지로 배를 가만히 있는데 배를 낸다고 해가지고 배에다 힘줘가지고 배를 낸다고 해서 호흡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진짜 잘 몰라요. 다른 많은 분들이. 저는 예전에 이제 잠시 그 음악을 해가지고 그때 복식호흡을 저희들이 해야 되잖아요. 중창이나 이런 걸 하게 중창인 합창 같은 걸 제가 했었는데 그걸 하면은 복식호흡이 중요한데요. 저도 처음에 배를 억지로 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실제로는 배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이라고 해도 명치부터 시작해서 가슴까지 여기가 최대한 산소가 많이 들어오도록 해서 그 결과물로 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가 나온다기보다는 사실은 명치 부분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시면 조금 더 이런 그 복식 호흡을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계실 때 이럴 때도 습관적으로 그냥 흉부 호흡이라고 해서 여기 가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아래쪽까지 공기가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저 화면 안 보이네. 하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일상생활에서 하시게 되면은 횡격막이라든지 주변의 근육들을 많이 활용하는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면서 달리기를 하실 때도 좀 더 편안하게 호흡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 훈련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코호흡이라든가 뭐 입호흡이라든가 이런 그 약간 그 호흡이 들어오는 기관에 대한 훈련들보다는 이 복식 호흡을 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 복식 호흡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하기 쉬운 어떤 방법들 좀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복식 호흡이다. 이 복식 호흡이 연습이 정말 힘들긴 하지만 이거를 잘하는 게 코로 하든 입으로 하시던 복식 호흡이 안 되면 어차피 힘들기는 매한가지예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평소에 훈련을 좀 많이 좀 해주시면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의 또 다른 전략적인 부분인데 이제 보통 이제 얘기 많이 하시는 코호흡이라든가 입호흡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부터는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코호흡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호흡입니다. 정말 좋은 호흡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장점은 공기를 여과하고 정화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코 안에 보면 코털도 있고 점막들의 그런 점막에서 뭔가 점액들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깥 공기에 있는 이물질이나 뭐 먼지라든지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을 걸러내서 깨끗한 공기를 우리 폐에다가 공급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엔진 안에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막 먼지가 막 같이 딸려 들어가면 당연히 엔진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깨끗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습도하고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우리 체온에 가깝게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습도를 유지해줘서 폐에 들어왔을 때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힘들어지거든요. 다만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올 때 이걸 일단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기능이 돼요. 우리 몸이. 근데 뜨거운 공기, 습한 공기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온도를 내려주거나 습도를 내려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겨울철 달리기보다 여름철 달리기가 훨씬 더 우리 몸에는 데미지가 크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컨트롤이 안 돼요. 겨울에는 조금 공기가 차가워도 우리 몸에서 좀 데펴줍니다. 근데 뜨거운 공기는 식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겨울보다 오히려 그런 난이도 있고 힘든 운동 같은 것들은 하시면 사실 좀 위험한 게 여름입니다. 겨울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름은 진짜 무조건
짧고 굵게 해가지고 빨리 끝내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LSD 하시고 이런 거는 가능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이런 것들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고수분들 하시는 거를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도 뭐 이제 코호흡을 하게 되면은 뭐 산화지소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약간 혈관이 확장되고 하면서 산소 전달 효율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코호흡에서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 우리 러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요. 사실 공기 정화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공기 정화가 맞기는 맞는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호흡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니까 이 점액들이 그 모든 걸 필터링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공기 정화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호흡을 할 때는 맞는 얘기인데 달리기 할 때는 그게 아니고요. 코호흡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리미트를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의 맥시멈이 낮아집니다. 굉장히 호흡을 할 수 있는 양이 리미트가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콧구멍이 특히나 좁고 비강이 작은 분들은 특히나 호흡을 들이마시는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달리고 싶거나 하고 싶어도 호흡기에서 이미 리미트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구멍이 작으니까 여기서 리미트가 걸려버려서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가지 않도록 제한을 걸어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굉장히 많은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지금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코만 가지고 호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리미트 걸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신체 구조상 비강이 좁거나 코호흡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특히 동양인들의 경우에는요, 이게 심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이런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능성인 부분은 흑인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아프리카 계통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옆에서 한번 보세요. 옆에서 보면 어떻냐면 코가 크고요. 그리고 코 쪽에 있는 부분에 요 가운데 부분 있죠? 이 인중 부분이라 해야 되나?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고산지대나 이런 지역적 환경적인 특성 때문에 진화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그 공기를 들어 마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콧구멍도 엄청 크고요. 코도 크고 이렇게 이 코 안쪽에 있는 공간 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흡이 이렇게 그 호흡을 해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동양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약간 아시아에서도 북방 쪽으로 가게 되면 코가 작고요, 낮습니다. 콧구멍도 작아요. 그래서 뭐 몽골이나 위쪽 지방 쪽에 보면은 아니면 이제 완전 이제 극한의 추운 곳 가보시면은 너무 차갑잖아요. 거기 겨울이 굉장히 춥잖아요. 이런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콧구멍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 공기가 그냥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따뜻한 몸을 그런 공기들을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 코호흡만으로 우리가 만약에 동양인이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호흡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제 아들이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요. 왜 서 있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잠시 뭐야 이랬는데 좀 호다닥 나갔습니다. 한번 다시 돌아가서 얘기 드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인은 코호흡이 불리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리미터를 걸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입호흡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대용량의 공기들을 들어 마실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세포의 호흡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의 그거 다 넘어서는 수준의 공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과호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과 과정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차가운 공기가 다이렉트로 폐로 들어오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좀 이제 먼지 같은 것들을 걸러주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기도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빨리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런 수분 같은 것들이 빨리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증도 좀 더 빨리 느끼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달리기 하실 때는 코호흡을 추천드려요. 좋습니다. 제가 호흡은 정말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 저도 코로 호흡을 하면서 달리거든요. 그렇게 얘기 드리는데 무조건 코만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은 뭔가를 개방해야겠다고 생각하실 때는 코하고 입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동시에 사용하는 게 굉장히 힘든 스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동시에 사용할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와 입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 마실 때는 코하고 입을 같이 쓰세요. 들이 마실 때는. 그래서 지금 해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내보낼 때는요. 내쉴 때는 그냥 입만 쓰세요. 입만. 좀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입만 써서 후 하고 내뱉으면서 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컨트롤할 때는 들이마시는 호흡으로 컨트롤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는 조회수가 몇십만 뷰 나온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호흡을 할 때 내뱉는 걸로 컨트롤하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이런 내뱉는 걸로 하게 되면요. 내뱉는 거 사이사이에 자동적으로 우리 폐가 이게 공기를 들어 마시게 됩니다. 안쪽에 있는 바깥 이렇게 공기를 내보내게 되면 안쪽에 이제 공기 압력이 작아지면서 압력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보내고 그 사이에 자동으로 호흡이 좀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내뱉는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호흡이 조금 더 편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상에서는 코호흡을 하시고요. 그리고 좀 강한 훈련을 하실 때는 코하고 입을 동시에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7시하고도 10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걸 강화시키는 훈련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좀 결론을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는 사람 별로 없겠다. 중간에 다 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호흡이라는 거는요 어쨌든 우리 러너들에게 있어서 퍼포먼스 이런 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소가 없으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양질의 음식을 먹고 뭐 비싼 그런 에너지제를 먹는다고 해도요 산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에너지를 활용하지를 못하고 그냥 다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에 대해서도 평소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폐, 그리고 혈액과 혈관, 혈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와 혈관, 마지막으로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각각의 단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하고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 강화할 수 있는 훈련 같은 것도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호흡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몸의 물리적인 신체적인 부분도 영향을 주지만은 우리의 정신이나 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좀 영향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진짜 뭐 2시간 지나도 안 되기 때문에요. 오늘은 조금 생리학적인 부분만 다루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호흡과 심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린 개념들을 뭐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흐름과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폐로 들어온 산소가 혈액과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 우리 세포 단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것들이 건강해야 되고 혈액과 혈관도 건강해야 되고 폐도 건강해야 되고 세포 단위도 건강해야 되고 그런 것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고만 계세요. 알고만 계세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